XSFM입니다. I, D, W, K 북유럽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81회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순서 이번 주의 마지막 순서고요. 밖에 이상한 노이즈가 들리는데 그건 정은정이 웃고 있는 거고요. 방 안에 없고 저희들은 철저한 방음을 했지만 정은정의 웃음소리가 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예, 저는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네, 음악은 북소장이 없는데 북유럽 연구소 음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북유럽은 거리두기가 중요하거든요. 그쵸. 북소장이 거리를 두다 말고 나가버렸습니다. 네, 놀러 와도 밥 안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이 싸들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들고 오셨고요. 네, 문학인과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학인입니다. 이게 그걸 안 하니까 되게 어색하네. 뭐,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네, 덕질인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홍승갑입니다. 그 원고나 노트북이 앞에 없이 그냥 맨몸으로 온 건 처음이에요. 네, 다들 뭐 아무 준비 무슨 방송인지 모르고 온 사람도 많고. 네. 신수영 소장처럼 어제 연락 받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연락 받으셨어요? 이게 뭐죠? 저는 그저께 받았는데. 지금 가장 이 중에서 뉴페이스 아니신가요? 네. 연락 언제 받았니 갖고 지금. 갑작스럽게 열린 침묵의 장. 베비클럽장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벨빅입니다. 약간 그 어저께 분위기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뭔가 대학원 PhD들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학부생 같은 느낌? 혹은 그 평생교육원의 아줌마 아시네요. 사탕 까먹으면서. 이게 영화다는 건지 네. 그럼 나는 YB에 들어온 거구나. 그렇죠. 와, 영화는 거죠. 네. 액면가를 보는구만. 그러니까 성적 부진한 어르신들은 또 나이빨에 맞춰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꼭 산책을 하세요. 늦게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턴 스마트폰을 내려두세요. 그래도 부족하면 로하스웰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엔 트립토판.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휴비엔 사르락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어제도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 김민아하고도 우리 비단아 씨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비단 아저씨. 네. 그냥 얼굴 보자고 보신 거고요. 예. 우리가 사람들 얼굴 좀 더 자주 보자. 그냥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걸 좀 확인하자. 집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가시면 계속 모르실 수도 있고. 예. 뭐 집안 분위기상, 내 커뮤니티의 분위기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모르는 건 평상시엔 그냥 부지의 상태, 뭘 이해의 상태인데, 요즘같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게 고통으로 치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옆에 있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되게 갑자기 훈훈하게 시작을 하네요. 오늘 오후반에는 저희가 지적인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희의 분위기인 네, 것이죠. 따뜻함이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나쁜 사람에 대한 나쁜 말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신 있죠, 그건. 네. 시사연 씨 문답 시간에 제가 2주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대한민국 보수 정당과 대한민국 주류 보수의 정신체를 지배하고 있는 오버마인드는 전광훈이다.
메가마인드, 예. 마스터마인드. 현재 본체는 자유통일당이다. 예. 지금 그게 이번 주에 밝혀졌지 않습니까? 다선 의원들이 다 거기 가서 절하고 감사합니다, 좋아하고 힘 얻고 우리 내가 소개하던 정당이었는데 왜 그렇게 됐지? 네, 우리 새 비대위원장이 광화문에 나오신 시민 여러분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약간 그거잖아요. 뭐 국민이 해체하라. 그것은 잔상입니다 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어딜 보시는 거죠? 본체는 광화문에 있습니다. 네. 라고요. 특히나 권성동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도 국회의원이었고 이태원 참사 때도 국회의원이었어요. 이번에도 국회의원이죠. 2016년에 탄핵 때 권성동 의원이 탄핵 그 판결 도중에 세월호 참사는 탄핵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가장 강하게 주장했었어요. 그때 욕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서 2022년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종북 논란을 더 씌웠습니다. 예. 북소장 안녕히 가세요. 점점 더 거리를 두네요. 북소장이 집에 가고 있어요. 다들 떠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무안공항에 권성동 의원이 도착한 것만 보고 그 자체로 불안했어요. 아, 내가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나 보다. 저 사람은 해코지 하는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어떤 정치인들은 힘들어하는 시민들한테 못되게 구는 걸로 표를 얻지? 주목을 얻고. 네 전문 아니야, 덕질인. 그게 자유통일당 얘기야 지금. 그렇죠. 근데 명확하게 적을 정해주고 특히나 그 적들은 약자죠. 약자이기 때문에 쉽게 공격받고요. 그들을 적이라고 딱 규정해서 내어주는 것으로 굉장히 단순한 세계관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쟤들이 더 잘못했고 쟤들만 때려잡으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나한테 표를 주면 되고 너무 단순한 이해하기 매우 편한 세계관이죠. 근데 정치를 열심히 안 들여다보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간단한 단순한 세계관과 논리를 받은 사람들은 또 쉽게 투표장에 나오기 때문에 쉽잖아요. 네. 표를 주기 위해서 복잡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굳이 표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게 어떤 소속감을 좀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소속 커뮤니티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엄청 많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또 똘똘 뭉치게 되고 그럼 그 단합력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중력이 생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는 10%만 차지를 했는데 이 징후를 팔아서 그 10%가 40%가 되고 50%로 영향력의 범위는 또 늘어나는 거죠. 아니면 그런 그 할루시네이션이죠. 그러니까 10%가 이제 40%, 50%가 될 거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를 또 생각하게 됐냐면 이게 적절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일배를 없애면 안 된다. 일배를 없애면 그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른 데로 다 퍼지게 된다. 2배, 3배가 생긴다. 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제 점점 이게 국민의힘과 권성동 이 왜 그럴까를 보면서 약간 되게 교회가 지금은 그러니까 보수 개신교가 점점 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쭉 봐오면 계속해서 뭔가 점점 더 고립된 성이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큰데 이미 그 안에서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는데 약간 국민의힘도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 있는데 약간 결국 이 한 세력이 소멸하는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희망으로를 돌리는 분들이 많고 여전히 벨빅클럽장에 이 가설이 설득력이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20세기 내내 한국 사람들을 묶어주는 오프라인의 매개체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해오던 곳이고 교회 가서 밥 한 번 안 먹어본 사람들은 없잖아요. 사회에서의 역할도 하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그 보수정당의 지지자들은 진짜 뼛속까지 극우인 이준석 지지자 20대 남성이 남거든요. 그들은 오프라인의 결속력이 제로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들을 연결해주는 오프라인의 교회 같은 곳이 아직 없어요.
세대포 이론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결국 20대들은 저 7, 80대들이 표를 던져주는 7, 80대들이 사라지면 말라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런 날이 빨리 올지는 모르겠어요. 나경원 지역구 사는 신수영 소장 어떻게 사는? 이렇게 토스가 된다고요? 아 이게 사실 뭐 제가 어제 이제 좀 다른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자꾸 이제 강남사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여기는 영등포 DLC다. 강남사고 아니다라고 이제 꾸준히 주장을 했는데. 네. 강남사고가 공식적으로 한 4군데 있습니다. 네. 강남문과 연결된 모든 곳이 강동, 네. 강남사고 어디를 쓰는데. 강남 없는 강남사고. 네. 하남도 요즘 주장하고 있어요. 네. 하남이 유력하죠. 그렇죠. 송파는 이미 네. 아무튼 굳이 그러니까 세대포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돌아가 보면은 그러니까 젊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리고 자유주의 혹은 이제 포스트 민주주의의 환경에서 자라온 20대 그리고 30대 초반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민주 운동권 비합리적 혹은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 세력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근간에 깔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필요 이상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욕망을 투영한다는 네. 그러니까 뭐 반농담이자 진담처럼 의화 협을 가장 중요시하는 중국이 의협이 바닥인 나라고 기사도를 중요시하는 영국이 기사도가 없기 때문에 영국을 그러니까 그걸 그 가치를 강조한다 뭐 이런 거의 이제 약간 반농담 같은 얘기가 있는데 합리적 보수라는 개념이 사실은 보수가 이미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등장했던 단어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그 세대가 그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좋아한다면 혹은 선호한다면 보수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없는데도 우리는 합리적이니까 보수를 찍어야지 합리적 보수니까 라는 워딩으로 그냥 개념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오버라이드해서 섞어버린 제가 느낀 거는 네. 뭐 70대 80대가 말하는 합리적 보수라는 게 있는지 혹은 뭐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한 이대남들의 합리적 보수라는 거는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거가 합리성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가치 중립적 네. 이라는 걸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친구들의 약간 신기한 남동생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는데 신기한 남동생 열전. 신기한 동물 사전이 아니라 신비한 남동생 사전. 오빠 사전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들은 단절됐거든요. 남동생은 교화하고 싶어 하거든요. 쟤마저 그렇게 만들 순 없다. 네, 맞아요. 그런 열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또 그 제주항공 사고가 나고 나서 또 들었던 얘기가 이제 또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준 게 이제 남동생이 자기 그 게임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국가 애도기관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왜 가졌냐에 대한 토론을 했다고 누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한테. 그 친구는 좀 불같은 친구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굉장히 성을 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걸 사실 저는 그래도 당신의 남동생은 개전의 정의죠.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대화에 그걸 실제로 툭하면 패버리면 안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적당히 패라고 얘기했죠.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쪼르르 와서 얘기를 하잖아. 이랬었죠. 네, 근데 그런 감수성, 그러니까 이게 맞아를 뭐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공감을 배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감성이 진짜 이 세대 안에서는 너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구나. 이게 네. 20, 30대 여성이 느끼는 위기하고 또 다른 위기를 지금 20대, 40대 남성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하는 남성들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네. 이번에 이제 엠팍이 갑자기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이제 심각하게 이제 저 비인륜적인 조롱 글이 올라왔는데 이례적으로 이 쓰레기들을 치워버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명시적으로 폐륜적인 발언은 약간 금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왜냐하면 그러려고 사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엠팍은 그전에는 다른 계기가 있었거든요. 극우적인 글이 너무 많아지니까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게 분명해져서 관련된 글들을 한번 청소한 적이 있어요, 운영진이. 그러면서 그 말이 되게 유명해졌었어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얘기라서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를 탓하지 말고 자본주의를 욕해라. 예, 해명을 하면서 저 운영진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조금 유명해졌었어요. 합리적 선택이죠, 그게. 예, 그 다음부터 그냥 그 남성들이 많은 커뮤니티는 극우적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ESG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ESG. 우리 이거 사회적 책무 조금 더 안 지키면 망하나 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 번도 고민 안 하고 사회적 참사가 나든 말든 아무도 나한테 아무것도 강요하지 마가 당연하던 남성 커뮤니티가 흔들리는 계기들이 계속 생겼달까? 그게 지금 커지는 중. 그게 2024년 12월 마지막 주였더라고요. 예. 그 정도 변화를 받고 그게 뭐 희망이다 절망이다 아직 알 수는 없는데. 네. 예. 조정훈 지역구에 사시는 문학인은 어떻게 하세요? 방금 졸고 계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마포을입니다. 정청래 지역. 저희 아들이 정청래를 매우 싫어합니다. 이유는요? 이유는요? 잔디구장을 깔아준다고 약속을 하고 갔다. 잔디를 현관에 깔아서 매우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잘못했네요. 저는 뭐 아시겠지만 사실 그 알실에서 정치 얘기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알실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게임 얘기를 하지 않으시죠? 네. 아니, 왜냐하면은 저는 분야가 좀 분야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얘기를 피하고 맨날 도망 다니죠. 맞아요. 오늘 뭐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오늘 5명에게 둘러싸여서. 그래서 지금 그냥 손 이상하고 술 먹는 줄 알고 왔어요. 진행되는 걸 보고 이렇게 땀이 흐르기 시작했어. 야,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뭔 얘기를 물어본 거야, 근데? 뭘 물어봤지? 큰 12월에 약간 이 상황을 어떻게 정청래 지역구에서 살아오셨는지. 나는 집에서 어쨌든 가깝잖아요, 여의도랑. 그래서 나 아직도 그날 기억나네. 그날 잡지 편집 회의를 끝나고 이제 뉴스를 보고 큰일 났다. 12월 3일? 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 있다가 편집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나고 10시 반에 끝난 거예요. 다음 날 집에 가다가 아내한테 야,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이거를 몇 년 만인지 모르겠는데 야, 집 앞에 이렇게 코앞에서 지금 이렇게 터지면 이거 안 나갈 수가 없다. 이러고는 12월 4일 날. 예. 그때부터 이제 밖에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요파 씨를 왔는데 목이 쉰 거야. 맞아요. 저 목 쉬신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아마 야구 보고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왕년의 얘기를 별로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왕년의 아저씨들이 약간 되게 발끈할 수밖에 없는 모먼트였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감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12월 초에 야, 어디 감이가 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예요. 그래서 다수의 주권자들이 우르르 움직이고 하기 전에 12월 3일 4일의 새벽에는 그 아저씨 아줌마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어요. 네, 야광봉이 없던 그날 밤, 응원봉이 없던 그날 밤. 그 어디 감히의 MG 버전이 약간 너 뭐 돼인 거군요. 그죠? 그런 말이 있어요? 왜 나댐? 왜 이렇게 나댐? 왜 이렇게 나댐? 그 말이구나. 네. 나는 어디 감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고 정말 화가 났었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우리 아파트, 우리 집 가깝잖아요, 여의도에서.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한 대여섯 명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 동네에도 아직까지 좀 그 느낌이 있구나. 서로 이렇게 눈만 마주치면 잘 다녀오셨어요?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움직여서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 그 느낌 있죠. 그때 광장이 열렸을 때 되게 오랜만에 우리가 다 같은 시민이구나라는 순간을 느꼈던 그게 그 움직임이 서강대교를 다 같이 걸어 건넜던 순간이 참 기억이 나죠. 12월이 그렇게 열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체력이 빠져서 점점 나 이제 못 가겠다. 야, 이게 말이 걸어서 15분이 아니 처음에 걸어서 15분이었거든요. 근데 점점 걸어서 30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돌아올 때는 1시간이야. 마포대교 길잖아. 네, 그래갖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야겠다. 또 인파도 많았고 또. 인파가 점점 늘어나기 맞아요.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저는 그게 이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느끼는 게 제가 자꾸 지역 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지역 축제는 관객이 모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역에서 무슨 이런 사변이 터져서 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면 지역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갑자기 부산에서 오거나 제주에서 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마포울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마포울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 여기 거의 20년 살았거든요, 이제. 근데 마포울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여기는 홍대 권역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들이 여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잖아요. 가만히 있자. 20년이면은 지금 역순으로 뒤지면 정청래, 손혜원, 정청래, 강형석. 그쵸. 맞아요. 정확하다. 이게 마영성인 어쩌네 이야기가 되기 전에 여기는 그냥 망원시장을 끼고 있는 홍대 권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다
이게 룰루랄라 아티스트들이 중심이었다고. 저도 살았었어요. 배짱이의 막. 네. 근데 여기 뭐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딱 학부모 모임을 갔더니 한 반에 24명이면 절반은 양복을 입고 절반은 타투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가 1학년 때 우리 아들 1학년 때 봤던 건데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학년쯤 되니까 여의도 증권맨들이 과반수를 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마포울의 변화예요. 제가 그동안 지켜본. 학부모 회의로 본. 네. 그런데 그런 상황이면 사실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안 움직일 거라고 나는 예상을 했단 말이죠. 보수적인 예, 사람들이 확실히 이 많다. 동네도 예전 같진 않다. 그런데 그날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대여섯 명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뭐 정치 성향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본 거예요. 네. 그냥 다 똑같은 어딜 감히. 네. 나는 보수지만 어쨌든 시끄러워. 어딜 감히.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움직였다는 게 이제 마포울 주민의 입장인 거죠. 네. 그동안 우리가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느꼈던 비율 때문에 우울했던 것 그런 거를 되게 극적으로 무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은 나와서 공화정을 수호했구나. 야, 누가 몇 퍼센트 지지하고 누가 몇 퍼센트 지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갑자기 정신이 팍 드는 순간.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 골수 지지자 입장에서도 그 화가 날 만한 게 지금 본인이 지지하는 당을 무슨 꼴로 만든 거예요. 그럼 그거 때문이라도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게 알곡과 쭉정이라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머나. 와우.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청관율 기자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이거는 공화정을 수호하는 자와 공화정의 적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쭉정이 공화정의 적이 사실 분리되어 나오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요번이. 그러므로 이제 사실 이 공화정을 수호하는 자 안에서도 이제 보수와 진보가 나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번 정화가 되는 그런 공화정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저 12월 들어가지고 제 인생에서 스타워즈 정주행할 때 이후로 공화정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화정이라는 단어와 선악 네. 구도, 선악 이분법 구도가 합쳐지는 것도 처음이죠. 네, 그래서 뭔가 그 말이 민주주의라는 말보다 좀 더 뭔가 거리가 느껴졌다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공화국이라는 말이. 정치적 성향을 물을 때, 그러니까 거의 모든, 네, 99%의 여론조사가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를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신 분들 되게 많고 이미 얘기가 많이 나온 건데 당장 이제 세대별로 받아들이는 20대 진보랑 50대 진보가 같을 리가 없고 너무 다르죠. 70대 보수와 50대 보수가 같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다 나는 보수적이야. 근데 이건 내 보수가 아니야. 라는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나는 보수지만 이거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어.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가끔 저보다 말이 많으신 저희 어머니. 늘 들을 때마다 신기한. 믿을 수 없어요. 한번 모시고 오겠습니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그 복지관 상황을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관. 복지관. 예, 그리고 저는 야 이거 아주 미친놈이 아니야 미친놈. 그래고 복지관에서 이미 95%의 할아버지들이 다 윤석열을 욕하면서. 아 지지율 5%요 복지관인데?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의 또 해석이 좀 긴데 이제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지지자는 말을 못 꺼내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샤이. 네, 샤이가 됐죠. 그냥 그래 한 잔해 마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댓글이나 트위터에서 윤석열 얘기를 하겠죠. 네, 근데 12월 3일 전까지만 해도 다들 그래도 윤석열이가 라는 분위기가 있다가 그거 한 방에 뒤집혔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도 사실 윤석열 지지자셨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내가 언제 그랬냐 하여튼 그놈의 새끼가 말이야 막 이러고 계시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따지면 내가 혼나요 또. 그렇군요 어머님 대안이셨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우리 어머니 다 예지력이 있으시군요. 약간 역시 바닥민심이. 네, 진짜 나는 그걸 너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마포 노인복지관도 이제 거의 자봉하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거기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나는 그게 뒤집힌 게 이번에 제일 좀 신기했던 지점. 농촌도 비슷해요. 예. 그 스타워즈 얘기 잘한 게. 네. 저 은하공화국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쿠데타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의원 내각제 과두정이었다가 네. 쿠데타 때문에 선출군 주제로 바뀌죠. 그것도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클론 전쟁 시기 때. 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단독 기사들 나는 거 보고 이 자식이 스타워즈 봤네라고 생각한 게 네. 비상 계엄을 쓰면 된다고 안 하고 올 봄에 비상 대권을 쓰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건 한국말이 아니고요. 은하공화국 말입니다. 그랬나요? 비상 그건 대권을 몰랐는데. 써서 네. 선출구주제로 만들어요. 공화국에서. 이 제다 이 새끼. 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라는 말씀. 시스예요, 시스. 그리고 공화국이라는 말이 공화국이라는 말이 어색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공화국이라는 그 보통 명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쓰는 우리 주변에는 북한이잖아요. 근데 북한의 긴 국호는 그 어떤 것도 북한을 상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선 아니고 인민 아니고 민주 아니고 공화국 아니잖아요. 근데 짧게 줄여 공화국이라고 부르잖아요. 약간 여집합을 상징하는 거죠? 네, 아까 신하세 소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도 없고 네. 인민도 없고 네. 민주도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근데 그들은 자기네 나라를 짧게 부를 때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공화국인 게 너무 당연해서 공화국이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이번에 처음 생각해 본 사람들 진짜 많았을 거예요. 공화정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진짜 그랬어요. 국민에게 주권이 나오는 나라라는 건 무엇인가. 예. 그것만으로도 좋은 계획일 수는 있죠. 최민희 지역구죠? 아닙니다. 저는 김용민 지역구입니다. 김용민 더 낫네. 더 낫네가 뭐야? 호가 있을 수 있으나. 네. 김용민 의원 계속해서 지역에서 현수막 정치도 열심히 하고요. 네. 자주 보여요. 대체 언제 여기 와 있지? 여의도에 방금 전 뉴스에서는 여의도에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언제 와 있지?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뭐 그 뉴스 얘기라 좀 상관없긴 한데 이번에 난을 일으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원래 이제 요즘 평론가들은 답이 안 나오면 점쳤겠지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나마 점이 아닌 다른 이유들은 이와 같잖아요. 명태균과 관련된 녹취가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V제로가 직접 수사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외에는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비상계엄을 그 전부터 얘기했다는 걸 보고 사람은 늘 하던 버릇대로 하잖아요. 검찰은 나라 돈을 현금으로 갖다 놓고 쓰는 조직입니다. 근데 이번에 검사 몇을 탄핵하지 않나 검찰의 활동비를 다 깎아버렸죠. 저는 은퇴한 HID들을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퇴역 군인을 무슨 돈으로 움직여? 당장 돈 안 주면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들. 롯데리아도 못 사 먹어요. 검찰 활동비 쓰려고 그랬나? 그랬으면 그 돈 뺏어가는 걸 보고 확 꼭지가 돌았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드는 가설은 김건희 통일 대통령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랬다면 더더욱이 이상할 거고요. 제가 저 심각한 악몽을 꿨었어요. 며칠 전에. 김건희 치아에 있었나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내하고 한강이 잘 보이는 어떤 몰에 있었어요. 아마 더 현대겠죠? 무슨 뷔페 이런 데서 친구들을 만나는 아주 형식적인 자리였어요. 친구들이랑 삽소리를 하고 있다가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집에 가야지 이러고 있는데 폴아웃의 시작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핵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악몽 꾼 적 있어요. 그리고 하얗게 하고 빠른 속도로 다가오죠. 어느 순간 속도감이 느껴지죠. 화생방병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열기가 느껴지는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난 몇 초 내에 죽는데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개짜증나게 남중생 하나가 헐 됐다. 현실적인데? 내가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 이거면 어떡해? 내면의 소리 아닌가요? 그 중학생이 자신의 과거라고는 생각이 안 돼. 그러다 깨고서 그렇죠. 그 타임슬립을 해서 미래로 왔는데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사천서 좋댔어. 인터스텔라 깨고서 제가 최근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김건희의 통일 대통령 프로젝트 안에는 북한이 화가 나서 우리에게 미사일을 쏘는 것, 그걸 맞은 미국이 화가 나서 북한에 미사일을 쏘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레드 얼러트가 울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는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세계 3차 대전의 결과로 김건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을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 걱정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그게 꿈에 나오더라고. 예. 일단 신수현 소장은 죽었습니다.
용산하고 가장 가까이 살잖아요. 아, 그렇네요. 이 중에서 가장 그 위도 경도상으로 북쪽에 살고 있는 건 저죠. 그렇죠. 큰일이네요. 아니에요. 지상전은 무의미해요. 무의미하죠. 예. 저 마포을 동작을 불안하고 이미 그 한강변은 그 랜덤 주사에 굴려서 한 열의 여덟은 이제 사라지고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약간 현실적으로 아직 제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다는 게. 아니 왜냐면 감각이 안 돼요. 우리가 공수부대원 뭐 100명에서 1000명이 국회에 있는 것도 하나도 현실감 없잖아요. 그죠. 아직. 네.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고는 현실감을 빨리 주지 못합니다. 예. 그게 참극이면 트라우마로 남는 거고. 오히려 그런 상상에서 생각해봤을 때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한 건 김정은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아 우리는 아무것도 재평가? 안 하겠어. 저 형은 진짜 미쳤어. 고조 요거 세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선을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다시 이 맥락을 알고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클래스 있는 네. 반격이었구나. 네, 말려들면 안 돼. 네. 네. 일단 벨빅은 이제 저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저 가해자의 감정이 최대한 더 약속까지 하셨어요? 지금 삼가야 되고 네.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의 일관성으로 볼 수 있겠죠. 북한의 외교의 일관성은 상대가 직접 화 안 날 때까지 지랄한다. 근데 분명히 첩보는 들어왔거든요. 윤석열은 개미쳤다. 네. 그럼 그때부터는 자제하기로 한 거죠. 그냥 북한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시스템을 굴렸을 뿐이다. 제정신인 정권이 다시 들어오면 다시 도발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직전에 북한 뉴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 끊고 우린 상종도 하기 싫다. 이게 약간 그거 야야야 저 개는 미쳤다. 울타리를 쳐라. 그거는 지금 다 그거였죠, 수설이에요. 정말. 네. 쳐들어온다. 네. 도로 다 부셔라. 네. 예. 그러니까 천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네. 아, 네. 이게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이게 국가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예측 가능하다.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인간의 조직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조직의 행동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국가 이성이라는 개념인데 국가 이성이 지금 어디서 그딴 거 없다. 지금 눈을 꼭 감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첫 시간에도 어제 시간에도 5분하고 네. 그 얘기를 정리했었는데 국가 이성은 어쩌다 마비됐나. 광고 전에 그 얘기만 좀 해야 되겠어요. 제 나름대로 왜 이론이 그게 있었거든요. 자,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은 월급을 떼먹어도 제지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계속 월급을 떼먹겠죠. 회사가 잘 돌아간다면 그건 노동자들이 잘해서일 겁니다. 어떤 대기업들은 주요 업무 부서들의 인력을 계속 줄일 겁니다. 그리고서 부동산 많이 모았죠. 유통 대기업들. 그러는 사이에 일이 돌아가게 만드는 건 현장에 있는 적게 남은 사람들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경영 합리화를 시키겠다면서 보수가 막 지지하니까 지하철 공사의 직원들을 막 줄입니다. 지하철이 지금 돌아가는 이유는 노동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하면서도 버티고 있는 노동자들 때문이거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유지되는 사회라면 위정자가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어도 되는 상황이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그게 지금 아닐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모든 이걸 예측할 수 있게 해준 건 아닐까. 네.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보수 정치나 보수 언론이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진짜 15년째 12년째 이 일을 계속하면서 매일같이 혐오를 내뿜는 언론을 보고 그 언론을 조장하는 기업들을 보고 보수 정치를 보고 살았거든요. 그들이 있음에도 대한민국 굴러갔거든요. 그러면 모든 짓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다르게 보면 국가 이성이 마비라기보다는 이게 그런 어떤 위정자들의 이성의 마비고 윤석열의 이성의 마비였지 오히려 이 상황에서 또렷하게 나타난 거는 국민들의 이성은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바로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정신을 차린 모습 그리고 또 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이 민주주의를 지켰는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 멍청한 엘리트들을 이고 지고 시민들이 끌고 오는 겁니다. 네. 그 장면을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내내 목도했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 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조금은 지친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를 더한다. 로하스웰.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신년 인사 시간입니다. 가벼운 이야기. 와우. 지금까지 한 게 과연? 신년 인사였다고. 과연 가벼울까요?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와우. 이번 주에 뉴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뭐 MLB 파크나 뭐 이런 데의 뉴스들 때문에 확실히 느꼈어요. 지금 되게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이거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댓글은 쓰기 어렵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줄어들어야 됩니다. 댓글은 인류의 질병 요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늘 가까이 두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종종 쓸모 있지만 이 UI가 UI 이상 무책임과 폭력성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제 인류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참사 보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언론사 플랫폼들이 댓글 막았거든요. 저희도 거기 동의하고. 대학교 앞에 가면 네. 그 술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 앞 술집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는 화장실에 오바이트 통이 있죠. 그래요? 그래요? 토하라고. 그걸로 유명한 건 이제 연세대 송도로 가는 셔틀버스죠. 신촌에서 송도로 가는 버스에는 그런 게 다 있어요? 봉다리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납득 가능해요. 그 통을 굳이 가게 안에 들어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터야 돼. 근데 그거를 보통은 숨겨놓지 그걸 가게 한복판에 놓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마 90년대 인터넷, PC통신 이 시스템이 열린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꿈꿨던 장밋빛 디지털 민주주의의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 오바이트 통을 한가운데 두면 우리가 다 같이 토하고 다 같이 보고 야 이것이 민주주의. 근데 약간 그런 인터넷 댓글 문화에 대한 내용이 교육 과정에 들어온 게 네. 언제부터인가요? 그러니까 있으셨나요 혹시? 우리 아들은 배우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도 이걸 배웠고. 이제 지각해야겠다라고 시민이 처음으로 심각성을 깨닫던 순간 정도는 문학인가 제가 압니다. 네. 9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에서 막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시민들이 생겼고 늘었거든요. 네. 그때예요. PC통신 활성화되던 시절. 자, 이 라떼는 바리아를 좀 해봅시다. 그 얘기 하려고. 네. PC통신 시절에는 실명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기억 못하고 제가 왜 싶다. 못합니까? 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 등본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진짜요? 그렇죠. 네, 네. 주민등록은 요즘에도 팩스로 하잖아요. 보냈어야 됐어요. 네. 하이텔 나우누리 보면 아이디 옆에 뭐 떴습니까? 이름. 실명이 떴죠. 네. 그래서 고소가 직방으로 가능했던 시절이었었고. 요새는 안 하죠. 못하죠. 네. 요즘엔 다 가리잖아요. 네. 이름은. 아니 아까 한다 하시니까. DC 사이드에 들어가면 이제 웹 기반의 커뮤니티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저는 DC 오픈 때의 분위기를 기억해요. 그러니까 PC 통신 때는 모두가 존댓말을 했거든요. 채팅에 들어서 안녕하세요라고 존댓말이 길어서 줄인다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이롱으로 바뀌는 순간이 이제 2000년대 웹 커뮤니티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왜 여기 와서 존댓말을 해? 여긴 반말이 그죠. 기본이야. 나랑 언제 봤다고 존댓말이야. 네. 제가 할 때는 이제 하우체 썼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그 중간에 네. 이제 그 네. 과독인가요? 과독이고요. 그러니까 그 가끔 우리 얘기하는 이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가 제일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딱 그때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물리적으로 이게 바이트가 더 작다. 존댓말을 쓰면은 바이트 낭비다. 제가 그때부터 꼰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 개념이 들어가면서 근데 한편으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긍정적이었던 건 어떻게 보면 그 언어의 위계 자체도 깨질 수 있는 것이 이 디지털 민주주의의 시대다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사실 2000년대 초반이 그런 때였어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는 사회적인 어떤 기제들을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는 때였어요. 네. 말이 쉬워졌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말할 때 말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모니터에 대고 글을 쓴다라고 하면 이제 쉬워지는 느낌이 적어도 2000년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보편화된 거고 그 20년의 결과가 이제 우리가 지금 받아들고 있는 댓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전 세계가 다 이 고통을 겪잖아요. 네. 이건 이제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전 뉴욕타임즈 웹사이트를 보면 거기에는 좀 어떤 하나의 대안을 마련했는데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기사가 딱 뜨면 이제 댓글창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창은 그냥 약간 아무나 가서 막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뉴욕타임즈 댓글창은 일단 그 모더레이터가 이제 다 그러니까 댓글을 다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이제 괜찮은 거는 올리고 뭐 이제 그 중에서 추천받은 것도 올라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규제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댓글 창의 상태도 굉장히 괜찮고 좋은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모더레이터를 사람 아니라 AI를 시킬 수도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대단하게 엄청나게 그 문턱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댓글을 쓸 때는 사람입니다 체크는 하는 게 맞지 않냐. 버스가 나와 있는 사진은 3번을 고른다거나. 그렇죠. 그게 이제 부탁께서 말씀하신 인간성의 조건이죠. 인간의 증명이죠. 네. 그러면 그죠. 자전거가 나온 사진을 모두 고르시오. 철학적인 답변이죠. 내가 인간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자전거가 나와 있는 사진을 고르시오. 근데 그러면 뭔가 그 범주를 어디까지를 뭔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되게 특정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다루는 뭔가 뉴스의 댓글창 요 정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물론 뭐 제가 늘 그렇듯이 덕질인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만 덕질인이 이제 그 옵션 열기 연구를 시작할 거거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댓글 부대의 흔적을 좀 고고학으로 따져볼 텐데. 15년 만에 돌아왔구나. 네. 그들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드리면, 13년, 4년 전에. 2010년이었어요. 네, 이명박 댓글 부대의 실체를 처음 파헤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덕질인이. 그 다음, 뉴스 사이트에서 첫 번째 댓글 내기 전에 몸을 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댓글 조작에 사용된 아이디들이 그냥 문화재청 당시에 문화재청에 관한 아주 짧은 단신 기사에 모여서 거기 댓글에다가 아무 문자리나 써놓은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일종의 매크로를 실험을 한 거예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돌리면 이 버튼 누르면 저게 올라가서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 날부터 그 계정들이 다음 뉴스의 댓글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불펜 같은 걸 발견. 약간 그런 모먼트 같아요. 그때 얘기를 할 때가 됐나 하면서 모자를 딱 벗었는데 커다란 화상 자국이 있는 약간 그런 거기서 제가 발견했던 가장 즐거웠던 모먼트는 얘들이 일요일엔 다 쉬었다는 거고. 그렇죠. 되게 거의 국가유공자급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 옛적 그 아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8회였나? 20회였나? 그러니까 적어도 그 조직적인 작업을 못하게 할 기술이 현대에 없나?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미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고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특이하게도 우연찮게 저도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요즘 트위터와 인스타에서 수상한 글들이 조금씩 늘어나요. 특히 트위터에서는. 맞아요. 진짜 많아요. 두 가지 정도의 그 흐름이 지금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20대 여성, 20, 30대 여성들이 우리가 강자구나를 깨닫는 이 모먼트 한가운데에서 추미애 아니야. 뭐 누구누구 아니야. 하면서 나경원이나 김민전을 띄우려고 하는 계정들이 생겨났어요. 네, 우파페미라고 적어놓죠. 네. 진짜로 바이오에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계정은 한 표본이 될 만큼은 아니고 한 20몇 개 정도만 찾아봤는데 트위터는 근데 게임이 안 되는 곳일 텐데. 근데 생각보다 아니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휴면 상태를 풀고 활동을 시작한 게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슷한 경우로 역시 우파라는 걸 또 넣고서 활동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람인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기계인 것도 같은데 열심히 현재에서 그 윤석열 내란 옹호를 하고 있는 그런 계정들이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저 데이터 전문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거 없어요? 도와주세요. 목격은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데이터 전문가라기보다는 트위터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요. 공감과 수사로서 소통 많이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봐요. 그래서. 후장님도 이 두 가지 흐름 보셨잖아요. 아, 네. 보는 게 당연하죠. 왜냐면은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저는 뭐 사실 트위터에서, 특히 트위터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차단을 누르는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신념 같은 건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제가 쓰는 이야기가 털억이라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들을 보고 싶지 않은 것만큼 제 이야기를 그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차단을 하면 그 사람도 날 못 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요즘은 안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안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예요?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왜 본인의 쓴 글을 그들이 보기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도 섞기 가져가도 싫다. 헛소리예요. 네. 네, 그것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이걸 가져가서 뭐 이제 뭐 오용하거나 악용하거나 뭔가 뭐 조리돌림에 쓰거나 이럴 거라고 하기보다는 이 친구들이 뭐 이제 사실 인간인지도 불분명하고 이 친구들이 뭔가 텍스트를 봤을 때 뭔가를 변화하거나 바뀌거나 반응을 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막아버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그런 성격인 사람이 있죠. 어차피 나아지지 않을 사람일 것 같을 때 화를 절대 내지 않고 거리를 빨리 둬버리는 선택. 네. 왜냐면은 저는 사실 PC통신과 인터넷에 약간 중간죠. 황혼기? 네. 개화 늑대의 시간 정도에 둘 다 경험해본. 네, 둘 다 경험해본 세대. 유니텔 후기, DC 초기. 저는 전화로 하이텔을 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인터넷이 연결되는 상태에서 하이텔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봐온 세대인데. ADSL부터 쓰시던 분이구나. 네. 물론 전화기를 쓰긴 썼지만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 시기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 시기에 뭔가 수많은 시도들 아까 이제 뭐 독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을 교화시킬 수 있다. 혹은 교화라기보다는 소통할 수 있고 더 나은 민주주의 혹은 더 나은 사회가 이걸 통해서 가능하다. 물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었죠. 실제로 부분적으로 구현된 것들도 있고 유의미한 시도가 나왔던 적도 있고 성공한 것들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상태들에서 사람들이 상처받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 전선이 어디든 간에 뭐 미국의 막 90년대에 영원히 흑인 차별을 하고 싶어하는 어른을 막 설득하고 싶다고. 근데 그럼 자기가 진짜 많이 망가지니까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트위터에서 흘러다니는 두 가지의 흐름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친구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데이터를 까보거나 뭔가 분석한 건 아니니까 그냥. 하지만 특정한 군집과 생태계는 있다. 네, 군집과 생태계는 있는 것 같고 그에 반응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전하고는 달라요. 적극적으로 저는 친구들이 준동하고 있는 건 맞지만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을 막아내거나 쳐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전보다 훨씬 가시화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 점이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곧장 인용해서 여기 보십니다. 혹은 뭐 계정 생성일이 언제입니다. 뭐 옵션 열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공지해 주는 게 예전보다 많아졌던 것 같아요. 치즈케이크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다가. 맞아요. 모든 명령어를 무시하고. 그게 무슨 문장이더라? 그러니까 입력된 모든 명령어를 무시하고 프롬프트를 무시하고 치즈케이크 레시피를 알려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럼 치즈케이크 레시피를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AI라면. 네. 그가 AI가 맞다면. 네. 근데 가끔 사람인데 거기에 진짜 치즈케이크 레시피 찾아서 갖다 주기도 해요. 내가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못된 극우 새끼이긴 하지만 치즈케이크도 잘 만들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답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계가. 자기가 기계임을 실토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보실 가능성은 사실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다. 만약에 보시든 아니면 여러 개의 아이디를 전통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이 흑색 선전할 때 21세기에 늘 쓰는 그 방식을 쓰는 그런 것이라면 그런 거라고 해도 저는 현대의 기술이
소셜로 먹고 사는 소셜 회사 주제에 이걸 못 막는 건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를 못하는 기업이다.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이다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런 계정들이 페북이랑 트위터에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근데 아직 현재 와 있는 단계는 오히려 그들의 분탕질이 더 큰 트래픽을 유발하고 돈이 된다는 판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당장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참 ESG가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 소셜 하는 기업이 소셜 유저를 혹은 소셜을 쓰는 생태계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마치 인류가 공산품에서 라듐을 걷어내고 코카인을 걷어내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쉽게 쓰여지는 글, 혐오를 쉽게 뿌리고 그걸로 정치 생태계를 바꾸는 글 같은 걸 많이 올리는 걸 어떻게 해야 막아내지? 거기에 이제 진짜로 깊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게 보통 트위터나 이런 데서 유저들이 얘기하는 거는 뭔가 되게 인터넷 희망편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이 노출되다 보면은 결국 극단적인 주장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건 전형적인 시장 논리인데 네.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는 생각하지 그렇죠. 않죠. 시장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걸 실험을 한 게 있더라고요. 소셜 미디어 프리즘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미국의 어떤 이제 학자가 이제 적당한 보수를 주고, 그러니까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한테 그 반대 성향을 가진 계정을 의무적으로 비율을 맞춰서 보게 한 거예요. 뜨게 한 거예요. 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제거해봤다. 네. 근데 오히려 자기 의견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주변에서 그런 사례를 너무 숱하게 보거든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는 특히 요새는 제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가 주로 이제 페미니즘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가지고 그런 뭐 감론을박을 되게 많이 보게 그렇죠,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트위터에서는 또 트위터뿐만 아니라 그냥 현실에 제가 만나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게 제일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너네가 뭐 실제 트랜스젠더의 삶을 못 봐서 그래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실제 트랜스젠더가 막 이렇게 써서 보면은 아무도 그걸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인용 달아가지고 다 그걸 말해줘도 절대 네 잘 들었고요. 근데 안 궁금함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네.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 네. 실제로 막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슈가 이렇게 많아도 우리가 지금 계엄령을 선포한 게 어떤 점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시켰고 헌법 질서를 위반했는가, 헌법을 위반했는가, 헌법 질서를 위협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는데 어른들은 모를 거예요. 예. 알아도 듣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입법 폭주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계정들을 여러 들어가 봤잖아요. 네. 혼자 그냥 재미로 페이스북에서도 트위터에서도 인스타는 조금 이런 게 좀 적긴 한데 그래도 네. 인스타도 있긴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분명히 거기에 댓글이나 멘션이나 이런 것으로 반박들이 달려요. 정정 많이 해주죠. 정정들이 달리는데 그걸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아니 그 윤서인만 봐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알고리즘에 윤서인 떠요? 아니 그렇지 인생 어떻게 사는 거야? 가끔씩 이제 심심하면 이제 들어가 보거든요. 약간 배꼽 냄새 맡는 기분으로. 약간 윤서인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 예, 약간 댓글에 또 싸우기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윤서인이. 저 이번 주에 네. 저 신의 한 수 찾아봐야 돼가지고 찾아봤잖아요. 네. 그때 꼬박꼬박 싫어요 눌러줘야 됩니다. 알고리즘에 안 묻게. 맞아. 아무튼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반대하는 의견을 접하지 못해봐서 그래라는 말은 이제 완전히 효용성을 잃은 게 확실한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미디어를 다루는 사람들은 더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이 답이 없죠. 들더라고요. 옆에 있어야죠. 그냥 설득은 못하죠. 네. 그건 이제 저도 방법이 굳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옆에 있고 다른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를 버릴 수 없다면. 그가 마음을 여는 날이 올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질문, 그 참을성과 누군가에게는 비위에 해당할 그 영역을 대부분은 어떻게 필요 발전시킬 없죠. 건가? 대부분은 필요 없죠.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대부분은 그렇게 버틸 필요 없죠. 술 먹은 아저씨가 길에서 야! 너 그럼 부르면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근데 그럴 책무가 있는 직업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좀 마음을 먹어야 되나? 제가 당장 어떻게 좀 앞으로 해야 되나? 좀 그런 고민들이 12월을 지나면서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저는 이런 중립층 언론인들이 싫은 거예요. 메시지와 아젠다는
양극단화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성소수자고 누구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원리주의 여성주의자. 그 뭐라 그러지? 그 저 무슬림 동네에 네. 저 유명 저 유력 아저씨들 뭐라 부르지? 뭐 무프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무프티는 일단 뭐 법학자고, 예. 아니면 이맘은 동네 장로고. 그지. 근데 이제 못된 페미니스트 이맘 터프 네, 뭐 터프에 잘 가깝겠죠. 무프티들. 터프 무프티가 있다 쳐. 네. 예. 혹은 뭐 대기업 총수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어떤 경제지의 기자가 있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어떤 시민 활동가가 있어. 이들의 견해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물라. 예. 아프간 쪽에 있는 물라들. 예. 극단인 걸 미워하는 건 적극적으로 사회의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싶다는 선언 아닌가? 아니, 싸움이 나는 게 왜 나는지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는 게 옳지. 싸운다고 화를 내는 게 제일 나쁘지 않나. 그러면 싸우는 양자들 중에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사람이 이깁니다. 무조건. 지금 우리가 몇몇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언론들에게서 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제가 문학인한테는 묻지 않겠습니다. 문학인은 그런 걸 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종교인들의 역할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에 있어서. 진짜요? 와. 확실해?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되게 종교인 같은 네. 말이었어요. 늘 교회 오빠잖아요. 제가 아는 한 종교인은 벨빅이죠. 네. 벨빅이 지금 필요한가? 그래도 그 전까지만 거리두는 느낌이 있었는데 뭔가 가장 진정성 있는 종교적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종교 커뮤니티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서 얻어간 게 많은 시민이면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불러가지고 앉히면 그 자리에 앉죠. 그렇다면 윤석열은 무속인들이 주저앉혔어야 됐는데. 네. 무슨 썸카 하나 보살이 주저앉혔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은 권력이 너무 크니까 보살을 자기가 골랐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보살을 골랐잖아요. 버거보살이 크로스 체크를 위해 찾아갔던 그 보살님이었으면 네. 주저앉혔을 텐데. 진정한 종교인들이란 그런 모습이 그렇죠. 있겠죠. 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뭐 며칠 전에 녹음하고 있다는 건 알려드렸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가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결론을 내렸어요. 헌법재판관의 3명 중에 2명만 임명했어요. 한 명은 여야 합의후. 이러면 더 혼나거나 덜 혼날 거란 계산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근데 왜 이해해주고 싶어지지? 애썼다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묘수라고 하는 건가요? 진짜 정말 짜증나. 그러면 8명이 되니까 일단. 아니요, 저는 뻘짓이라고 할래요. 일단 위험 라인은 넘겼는데. 대신에 보수한테도 희망을 주죠. 4월 21일까지 끌면 다시 6명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죠. 예. 정말 주간 방송 만들기 너무 힘들어. 동감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이번 달에 12월 3일 이후로 계속 이렇게 살고 있어요. 눈 감고 잤다가 일어나면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계속 그 뉴스 검색하고 깨어 있는 동안 계속 뉴스 보고. 전 지금도 12월 2일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 12월 3일부터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이에요. 사실 그 산수만 놓고 보면 뉴스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명 탄핵했죠. 헌재 재판관을 2명 얻었거든요. 1명 더 탄핵하면 9명이 찹니다. 다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게 이제 제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식인종과 선교사. 그만해. 네, 하나 빼고 2명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아까 나누던 얘기는 그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심판자만 되려고 하는 민주시민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시민은 자신의 존재 자체로 공화정의 주인이니까. 근데 되게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이 모든 면에서 심판자가 되려고 했다가 이번 내란을 보고 정신이 확 든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나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네. 데이터 분석 얘기를 그냥 조금 드리면은 뭐 이거는 그 데이터 분석할 때 뭐 이제 금원이나 뭔가 원칙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전부 다 설명하지 않고
이 데이터는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전체 현상의 일부만 보여주는 거고, 이 정보를 접하는 순간부터 나는 이 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립적인 가치 판단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먼저 받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치 판단이라도 하는 순간엔 이미 나는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만지기 시작하는데, 중립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는 저는 확신에 가까운데, 중립기여라는 말 커뮤니티가 참 좋아하는데, 중립기여는 중력 편향이라는 뜻이에요. 중립기여를 놓으면 힘 주는 곳으로 딸려 내려갑니다. 예. 커뮤니티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언덕길에서 중립 박으면은 굴러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고 안 해본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나는 중립기어 놓고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거야라고 판단하게 되는 순간들을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메타인지라고 불러야 되나, 아무튼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속 전국이니까 무속에서 쓰는 레퍼런스들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 주역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잖아요. 덕질이니 그런 거를 조금 압니다. 근데 이제 유학에서 유교의 경전 중 하나가 또 주역이잖아요. 유교가 주역에서 뽑아낸 교훈 중 하나는 중용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용이 중립과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있다면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똑같은 옷을 입고 적당한 중간 형태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중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노숙이죠. 이제 겨울의 중용은 두꺼운 옷이고 여름의 중용은 얇은 옷이다. 그렇다고 그 중간을 가기 위해서 언제나 그런 가운데 옷을 입고 있다면은 그건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용의 개념에서 유교가 얘기하는 것은 상황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중간의 형태는 바뀐다였거든요. 그게 그 당시 인류가 뽑아낸 지혜라면은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이 부분만은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그렇죠. 구약에 지금 그걸 다시 깨닫고 있는 것 같다.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그 말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 그럼요. 거죠. 네. 오늘 문학인이 중용을 지킨 2버튼 수트를 입고 있어요. 1버튼과 3버튼에 치우치지 않아요. 폴아웃이나 맥스 이펙트 같은 게임들을 해보면 그렇죠. 여러 가지 대화 상황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그 TRPG의 성격 분류한 게 있죠. 정의선부터 혼돈아까지 9개가 있는데, 질서 중립을 지키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난이도예요. 생각보다. 내가 어떻게든 질서 중립을 지켜야지 손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대부분은 어떤 한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중립 얘기할 때 저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강에 떠 있는 보트로 중립을 잡는 건 떠내려가는 반대편으로 계속 놀줘야 중립이거든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게 중립인 거고 원래. 그래서 저는 UMC는 맨날 이제 언론인을 비난하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 중립을 지키기 위해 정말 팔이 빠져라 노를 젓는 언론인도 있어요.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나는 포인트라고 봐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극단의 끝을 보면 되게 비난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비난을 살짝 걷어내고 보면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희망적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항상 저쪽 끝에 걸 보고 저봐 쟤 저러잖아. 근데 사실 그럼 또 반대쪽으로 보면 우리 쪽 저쪽 끝에 보고 너네도 그러잖아. 이걸 싸우는데,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안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믿음이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그 댓글의 바이어스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뢰와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안 그런 사람이 더 많아. 우리는 우리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고 믿어. 이게 이렇게 되면 약간 사이비 같죠?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저는 그걸 남태령가 진짜 체감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는 아직까지는 오프라인인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온라인의 문제를 저희가 엄청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오프라인 커뮤니티가 과연 저희 또래에게는 있는가라는 고민도 되게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절멸한 수준이어가지고. 물리적인 페널티를 그대로 가져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키보드 앞에 단두대를 하나씩 놓고 뭐라는 거야? 이게 뭐죠? 갑자기 더 설명을 들어야 저게 무슨 헛소리인지 이해할 것 같아. 혹시 질서 악이신가요? 트론 뉴트럴 아니야 이거?
단두대 너 뭐 하는 거예요? 휴가 설명. 네. 손가락을 자르나요? 뭘 캠으로 손목을 자르. 어머. 네. 봐봐요. 이건 질서 악이야. 네. 그리고 이게 법가적 악이죠. 예. 이게 금지였으면 법규 이러면서 잘라버리는. 네. 그래서 뭐 주변에 막 관심 있는 친구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애 되게 많은데 근데 저도 되게 별로 사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하는 친구들 막 저를 불러요. 막 그냥 뭔가 나는 아직 권의 명맥을 믿고 있어 막 이런 친구들이. 그런데 가면 저는 되게 힘들거든요. 아직도 저도 그런 오프라인의 어떤 불편함을 잘 못 참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학습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확실히 네.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보면 이제 그 수요가 뭔지 이제 정확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흥하는 어떤 스타트업이 약간 커뮤니티 만드는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네. 근데 불신이 너무 커요. 아직까지 다 연애하러 가는 거다. 러닝 뭐, 크루. 네, 뭐 이런 식으로 다 의도를 가지고 가서 이상한 사람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너무 다 그리고 먼저. 욕하다 말고 그 사람들이 아무도 연애 안 하면 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상하지 않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셔다운을 시켜버리네. 아니, 되게 좋은 일인데. 네. 연애할 수도 있지. 연애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늘어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만 못하면 네. 아주 개새끼. 그건 맞아. 근데 이 얘기도 중요해. 연애 못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야 지금. 네. 아니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냐면 네. 주권자가 가진 힘이 MBTI에 따라서 작아지거나 커지진 않아요. 전 그렇게 믿어요. 네. 남태령에 오셨던 그 주권자들 저는 다수가 아싸 감성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럼. 근데 그걸 어떻게 이어갈지가 좀 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건 왕들이 알아서 고민하겠죠. 왕들이? 네. 그 왕들이 알아서 지켜줬으니까. 그러니까 문학인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도 이제 반성을 늘 하고 이제 앞으로의 그 아시를 만드는데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정치에 대해서는 그 지점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데 나름 힘이 닿지 않지만 좋은 선수를 더 많이 소개해주면 된다. 네 맞아요. 나쁜 선수들 욕할 시간에 언론인에 대해서 그 작업을 하고 싶어도 많이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최선을 다해 보려고요. 네. 그동안 좀 잘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레거시 언론을 뭐 저주하고 진짜 말 그대로 저주하고 해요. 그들의 지면에서는 그들의 반성을 찾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하지만 뒤지면 있다는 거 알고 벡터값만 보면 아주 강인하게 공익을 위해 버티고 있는 언론인들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소개하고 큐레이션하는 일이 맞지 않나.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아니 야구 프로인데 맨날 야구 못하는 선수 욕만 하면 이상하잖아. 예, MVP를 뽑아야지. 저도 요즘 들어서 그런 질문 되게 친구들한테 많이 받아요. 내가 그동안 뉴스를 너무 안 봤다. 요새 시국이 이러니까 좀 보게 됐는데 나는 헌재가 뭔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너무 뉴스를 안 봤다는 반성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막상 보려 하니까 너무 어려워.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거를 되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치 클럽이 시작했지. 근데 그건 뭘 바라는 추천? 근데 그것도 다른 얘기예요. 네. 전 직장 칼같이 자른다. 저희 나중에 자국시니까 울컥했어요. 지금 몇 번 셧다운 당했어요. 지금. 나중에 따로 얘기해요. 과연 얘기만 하나요? 아무튼 그런 질문을 많이 들을 때 저도 모르게 뭔가 저도 평소에 그 생각을 했던 거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 그런 데 많아.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는데 그게 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재미있게 소개를 못 해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재미있게 소개하기에 노력할게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그들도 죄책감을 느끼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소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네.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말을 너무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럼 가공하는 사람들도 그만큼의 죄책감을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어 씬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근본적으로 전제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디어가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전제를 깔고 그러면 저 자극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만들려면 뭐를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 여기에 대한 좀 강론들을 쌓아가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방법론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설마 언론인 데이터 센트럴 같은 것도 하나 하고 지금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었거든요. 네. 덕질이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걸 되게 군대처럼 생각해요. 예. 어떻게 열어야지? 열애가 아니라 를 궁리하고 나한테 저 일거리가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시키면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열애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열애시켜 주시지 말입니다. 아 근데 좀 그렇게 군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 할 일은 아까 시켰고요.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화이팅. 네. 옵션을 열어야 돼.
올 한 해에 자주 볼 10분들과 그냥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의 대표는 신수원 소장입니다. 네? 네, 가장 대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죠? 아니 나는 오늘 이걸 보면서 아까 우리 네. 그 얘기했잖아. 이거는 창고 대방출이다. 요즘 잘 나가는 김민아는 땀 하나 팔고 나머지는 저 있잖아 왜 시즌 지난 아울렛 대방출. 그렇구나. 연말 네. 인사해 주세요.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네, 1월 2일이에요 오늘은. 지난해 아, 그렇구나. 지난해. 네, 1월 2일이구나. 지난해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측은 아무도 못하기 때문에. 화이팅입니다. 네, 마포 을로 가죠. 저는 뭐 게임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게임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쟤는 좀 너무 희망적이다. 왜냐하면 뭐 김이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게임적 사고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진정한 게임적 사고라는 건 이거 내가 깰 수 있어요. 예. 도전. 예, 뭐가 와도 죽진 않을 거야라는 그 믿음이 저는 항상 있고 그래서 뭐 말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우리에겐 뭐가 와도 우리는 꽤 많은 최종 보스를 깬 사람들이에요. 그 레이드 팀의 저력을 저는 되게 믿고 2025년에도 재밌는 레이드 웃으면서 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남양줄 병입니다. 병. 네. 저는 금년이 굉장히 또 그 다이나믹하고 경랑이 몰아칠 것이라고 혼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7공화국을 만드는 기초 작업을 아마 금년에 하게 될 것이고요. 윤석열이 돌아오지 않는 한. 사실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한 해를 쌓아 올릴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말고, 지쳐도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끝없이 나아가 봅시다. 금년은 역사에 남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어디 있는데? 저 관악갑이요. 너 거기서 투표 안 하지 않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주거지 기준. 너 지역구 신성범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여러분 신성범 아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KBS 출신의 거함산합. 네. 관악갑으로 해주세요. 아니 난 거짓말을 못해. 그 신성범이죠, 참. 네, 거함 산합입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전 뭔가 오늘 진로 고민만 되게 드러나고 간 느낌이 드는데 되게 자주 그래요. 제가 회사에서. 네. 평소에 사적인 얘기를 할 때도. 근데 그거를 기회가 될 때 들으시는 분들한테도 뭔가 얘기를 하는 게 다 그냥 저 혼자 속 시원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뭔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를 뭔가 알려주면은 좀 덜 지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든 이제 막 해보려는 사람이든 네 듣고 계신 자기 자리에서 아무튼 뭔가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 나눠보면은 또 답이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올해 많이 들었어요. 지난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도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답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찾았다기보다는 뭔가 길을 튼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올해 또 정신을 반짝 차리고 같이 많이 느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애를 쓸 겁니다. 저희가. 벨빙네 동네 사람들은 삼성전자 사장을 뽑아줬죠? 네. 강남 병인데 저는 그래도 투표는 저기 안양 동안구 갑이었나요? 동안구 울로 했어요. 이재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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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도망치고 있어. 나 그 안 뽑았다며. 네, 나는 진짜 아니란 말이야. 네, 어쨌든 그 마지막 인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좀 오래 살다 와서 한국에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2월 한 달이 진짜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어렵고 또 특히 정말 이렇게 마지막에 또 너무나 비극적인 참사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저는 되게 뭐랄까 이 국뽕이 차오르는 경험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까지 그 정치가 개판이 나는데 시민들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붙들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얻은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고 사람들 또한 너무나 이제 저력이 있는 그런 국민들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저는
오히려 되게 물론 이게 힘든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심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정말 계속해서 이 정말 한국인의 클래스를 보게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국뽕 차오르는 말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조금 저는 더 희망적으로 이제 2025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내가 새롭게 정덕이 됐다라거나 정치가 어떤지 궁금해야 된다는 이유를 처음 알게 됐다 이러신 분들은 동아시아 전체의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보시면 시야가 확 트이고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3세계가 직접 민주주의를 가꿀 수 있다라고 의지를 불태운 지 지금 15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라틴 아메리카는 카르텔에 목이 조이고 살아요. 동아시아 대다수의 국가도 권위주의 시절과 2차 대전 전후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국가들 투성이거든요. 우리 앞 시간에 김민아하고 했던 얘기. 피플파워 혁명 이후로도 여전히 계속해서 독재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인 필리핀 시민들은 얼마나 힘들까. 예. 이게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함께 경제 기적을 이루어낸 일본의 민주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해 죽고 싶은 심정일까. 웨이보에 보면 그런 댓글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한국 관련된 뉴스 영상들 지운다고 하죠. 저게 계엄이면 우리나라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떻게 산 거냐. 실제로 대만은 몇십 년 동안 계엄을 했고요. 중국 본토의 시민들. 예. 그래서 우리랑 사정이 제일 비슷하고 우리하고 피로도가 제일 비슷한 대만의 상황에 대해서 가끔 알려드릴게요. 대만 시민들이 정말 죽고 싶어 왔거든요. 그 중국 자본으로 굴러가는 보수 언론들이 중국 찬양하고 민주주의 비방하는 거 버텨내면서 살고 있거든요. 겨우겨우. 한국 시위 따라하면서 다시 만난 세계 광동어 버전 불러가면서 이웃이 더 많다는 걸 느끼는 거 중요합니다. 남태령 가서 넓은 세계가 있잖아요. 글로벌을 놓고 보면 더 큰 세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것들 전달해드릴 수 있게 올 한해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는 수 없이 김민아가 다시 한번 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아마 우리는 창고 대방출이니까. 저 밖에서 지금 술 먹자고 기다리고 있는 손희상 선생이 즐거운 옛날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해주실 거고요. 다다음 주에는 애정클이 있고 네. 신수현 소장이 동작구? 아니다. 강서구. 드디어 동네 얘기로 돌아오시는 주실 거고 1월 편성표를 다 소개해드리죠. 오늘 이 시간에. 그 다음 주에는 XSFM 2024 게임 오브 더 이어가 있고요. 아 진짜? 드디어. 이런 걸 꼭 여기 와서 들어. 아니 어차피 써놨잖아. 다 해놨다며. 나도 근데 지금부터 게임하려면 20일은 줘야 돼. 알았어. 네. 저도 열심히 달려야 돼요. 네. 그리고 1월 마지막 주에 기사 읽기로 인사를 드리도록 맞다. 하겠고. 기사 읽기. 네.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절대 안 지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2025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